안녕하세요. 저는 괴물연구소 소장 K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산락산에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는 괴생명체 아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훌은 거대한 박쥐 모양의 생물로 묘사되며 목격담과 전설에 따르면 아훌은 이름 그대로 아훌거리는 독특한 울음소리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3m에 달하고 원숭이처럼 크고 납작한 얼굴과 붉은 눈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을 거대한 박쥐로 묘사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훌이 날아다니는 영장류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박쥐 같은 생물로 묘사되는 크립티드인 아훌의 가장 유명한 목격담은 1925년 어니스트 바텔스 박사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저명한 조류학자의 아들이었던 바텔스 박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산락 산맥의 한 폭포 근처를 탐험하던 중 아훌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큰 몸집과 독특한 울음소리가 특징인 이 괴생명체가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전했으며 2년 후인 1927년 바텔스 박사는 밤 11시 30분경에 또다시 아훌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아훌과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목격담의 흥미로운 픽션을 더한 괴물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 조류학자인 헨리 애쉬포드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으로 탐사를 준비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자바섬의 울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는 산락산으로 그곳은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조류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죠. 쌍안경과 수천미 카메라 등 연구와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 그는 이번 여정에도 별도의 탐사팀을 꾸리지 않기로 합니다. 헨리 박사는 낯가림이 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에 누군가 탐사를 동행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죠. 물론 홀로 떠나는 탐사는 수많은 위험이 따랐지만 유독 이번 탐사에 집착을 보인 그는 산락산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최초이기를 바랬습니다. 학회 사람들은 학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홀로 탐사를 떠나는 헨리 박사의 이기적인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으며 언제나 독단적이었던 그는 자카르타의 산락산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동안 헨리가 발견한 조류들과 그의 논문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았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학회는 독단적인 그의 탐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무거운 짐들을 이끌고 탐사를 떠나려는 헨리 박사는 동료들의 축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홀로 자바섬으로 떠나는 증기선에 탑승하였고 고독한 탐사를 떠났죠. 몇 주가 지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자바섬에 도착한 헨리 박사는 북쪽이는 자카르타의 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독특한 향신료 냄새와 이국적인 풍경들이 자카르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촘촘히 처진 천막 아래엔 두리안 등 이국적인 열대 과일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수많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한 헨리 박사는 지체하지 않고 산락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산락산은 수도 자카르트에서 남쪽으로 야구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오래된 트럭에 몸을 싣고서 산락산으로 향하는 헨리 박사는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를 느끼며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왔음을 느낍니다. 드디어 산락산에 도착한 헨리는 몇 달간 계획한 탐사가 드디어 시작됨에 왠지 모를 해방감에 젖었습니다. 산락산의 울창한 숲과 우뚝 솟은 봉우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여정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헨리 박사는 산락 산기슭에 조촐한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는 벌써 신비로운 지역의 이국적인 생명체들에 매료되어 자신의 수첩을 손에서 놓질 않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더 깊은 곳으로 탐사를 떠난 헨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명한 청색과 밤색의 깃털이 돋보이는 자바왕물 총새는 힘차고 맑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고 붉은색과 노란색의 깃털이 아름답게 돋아난 이 새는 독특한 울음소리로 숲을 가득 메웠죠. 헨리 박사는 특히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자바 휘파람새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자바 휘파람새의 반짝이는 청흑색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며 나뭇잎 사이로 보석처럼 빛났죠. 숲속에서 홀로 탐사를 진행하는 헨리 박사는 어느새 산락산의 새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탐험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울창한 숲속을 걷고 있던 헨리 박사는 안개가 자욱하게 퍼진 웅장한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을 내고 있던 이 거대한 폭포를 바라본 헨리 박사는 잠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머리를 식히려 하였죠. 이후
폭포의 아래로 내려온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폭포수로 몸을 적시며 과열됐던 자신을 잠시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던 그때 헨리 박사는 폭포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새라기보다는 박쥐에 가깝게 생겼으며 가죽같이 생긴 넓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가로질렀죠. 갑자기 나타난 이 괴생명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언뜻 보기에도 거대하였으며 날개와 날개 사이의 거리가 무려 2에서 3m는 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이미 헨리 박사의 마음속은 호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헨리 박사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으며 자신이 최초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방금 목격한 괴생명체를 스케치하였고 이 괴생명체를 추적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정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본 괴생명체를 추적하고 있는 헨리 박사는 밀림 깊은 곳에서 나무에 생긴 기묘한 무늬의 상처와 특이한 배설물 등 여러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괴생명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헨리 박사는 초라한 베이스 캠프를 몇 번씩이나 옮기며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을 찾았지만 오늘 역시 괴생명체를 찾지 못하였고 어느새 하늘은 어둠으로 꽉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박사는 내일을 기약하며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고 고요한 밀림 속에서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헨리 박사가 낡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잠에 들려고 한 순간 숲속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섬뜩한 소리는 너무나 낯선 소리였으며 평범한 새나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님을 헨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기묘한 소리는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 역시 조금은 달랐죠. 잠시 후 헨리 박사는 랜턴을 꺼내 들고 이 기묘한 울음소리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동물들의 눈빛이 숲풀 속에서 빛났으며 긴장한 헨리 박사는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의문의 소리를 찾아 나선 헨리 박사는 곧이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곤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푸른 달빛이 비추는 나무에 마치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기묘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헨리 박사는 멀리 보이는 저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었고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허나 숲풀을 헤치며 그것에 가까이 다가간 헨리 박사는 놀라서 잡고 있던 랜턴마저 놓쳤습니다. 랜턴의 빛이 비춘 그것은 자신이 찾고 있던 괴생명체였으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박쥐 같았지만 얼굴은 분명 침팬지였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이 괴생명체는 자신을 비춘 랜턴의 빛에 놀란 듯 갑자기 끔찍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숲속을 진동하는 이 기묘한 울음소리는 몇십 분 전 헨리가 베이스 캠프에서 들었던 소리였죠. 곧이어 헨리를 발견한 괴생명체는 나무에서 내려와 이빨을 내보이고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며 그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기묘한 생명체의 키는 약 130cm 정도였지만 이 괴물의 거대한 날개의 길이는 무려 3m 정도 돼 보였죠. 몇십 초간의 대치 속에 헨리 박사를 위협하던 이 괴생명체는 갑자기 나무에 빠르게 올라가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갔습니다. 헨리 박사는 숲속을 달리며 그 생명체가 날아가는 경로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산락산맥의 폭포 어딘가에 내려앉는 것을 목격하곤 그곳을 지도에 표시하였죠. 이후 숨을 헐떡이며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헨리는 자신이 목격한 생명체의 특징을 수첩에 정리하였습니다.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고요한 숲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내일 아침 그는 그 괴생명체를 다시 추적하기로 하였죠. 헨리 박사는 수일 동안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이 괴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를 주변으로 수십 킬로를 늘어선 빽빽한 나무와 무성한 숲풀들 때문에 헨리는 탐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었죠. 허나 그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생명체의 끈질긴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마주친 그 괴생명체와의 만남으로 박사는 이제 다른 야생동물이나 새들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하늘은 이런 헨리의 마음도 몰라주며 비까지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라는 마음으로 박사는 우거진 숲풀을 걷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헨리 박사는 무성한 덩굴에 가려진 동굴 입구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박사는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덩굴들을 파헤치고 자르며 입구에 그려진 무언가를 보게 되었죠. 그것은 매우 오래된 암각화로 추정되는 그림이었으며 헨리는 해당 그림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암각화는 거대한 박쥐를 연상하는 듯한 괴생명체와 원주민들이 같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박사는 자신이 목격한 괴생명체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암각화도 자신이 최초로 발견하였다는 생각에 말로는 표현 못할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암각화의 사진과 스케치 및 탐사 일지를 작성한 헨리 박사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헨리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도 놀라곤 했습니다. 동굴의 천장에 맺힌 이슬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공허한 메아리가 퍼지고 있었죠.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온 박사는 그곳에 1인용 텐트를 쳤고 랜턴으로 주위를 밝히며 이 미스터리한 괴생명체의 흔적을 조사하였습니다. 몇 시간째 조사에 매진하던 헨리 박사는 동굴 저편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날개짓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나이프 및 여러 장비를 급히 챙기곤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아리치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헨리는 거대한 날개 가죽을 펄럭이는 괴생명체를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 헨리 박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심스레 카메라를 꺼냈고 이어 그 괴생명체를 향해 시점을 고정하였죠.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헨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카메라 셔터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때 헨리 박사는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모한 행동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 매우 밝게 빛나는 플래시가 괴생명체를 선명히 비췄으며 찰칵하는 소리가 동굴에 메아리쳤죠. 그 즉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한지 뒤늦게 깨달은 박사는 급히 몸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박사를 발견한 이 괴생명체는 다시 한번 괴상한 울음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헨리는 뒤돌아 도망가려 하였고 거대한 날개짓 소리는 그런 그를 따라왔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날개와 날카롭고 투박한 발로 헨리를 덮친 괴생명체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괴물의 덩치는 침팬치와 비슷하여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근력과 힘은 헨리보다 훨씬 강했죠. 괴생명체는 날개로 중심을 고정하였고 헨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은 헨리는 정신을 잃어갔지만 그는 살기 위해 허리춤에 있던 나이프를 꺼내 괴생명체를 공격하였습니다. 몇 분 동안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나이프에 상처를 입은 괴생명체는 이윽고 쓰러진 헨리 박사를 무시하곤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헨리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날카로운 송곳니에 다리를 물어뜯겨 피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는 살기 위해 차가운 바닥을 기어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 헨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기록한 괴생명체의 사진들과 기록들은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 헨리와 함께 잠에 들게 되었죠.